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26년이 벌써 반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정말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클로드 코드 코덱스를 사용하자, 뭐 AI 코딩, 에이전트 코딩 이런 게 유행을 했는데, 이제는 뭐 모두가 쓴다라고 하면 좀 과언이지만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진행시키면 되는지 정말 숨막히게 팁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것들을 뭐 예전에 엔지니어 계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지식 노동자 계층한테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의 프랙티스가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를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그와 함께 또 모델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저희가 항상 모델이 발전하고 그 모델에 맞춰서 하니스가 발전하고 그 하니스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또 모델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하니스는 더 좋아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좋아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뭐 너무 당연하게도 정말 숨막히는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구글 I/O가 있을 것 같은데 모델이 새로 나오긴 하는 거죠, 승준님? 뭐 타임라인의 소문으로는 그 제미나이 3.5 플래시가 아레나에 뭐 등장했다라는 걸 얼핏 봤던 것 같고 또 4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뭐 추측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구글이 최근 한 6개월 동안 하니스 경쟁, 지난 연말에 엔티 그래비티 내놓은 이후에는 그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가 이끌고 있는 하네스 경쟁에는 딱히 그렇게 열심히 참전을 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AI 스튜디오, 구글은 야, 뭐 그렇게 말로 왔다 갔다 하니 그냥 원하는 걸 대충 얘기하면 알아서 다 끝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AI 스튜디오 안에 말만 몇 마디 하면은 그냥 이 목적물을 딱 떨어뜨리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내놓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뭐 구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코덱스나 클코의 그 어떤 질주의 보조를 맞춰주지는 않고 있죠. 뭐 혹자들의 소문으로는 데미스 하사비스가 생명공학이나 사이언스, 음, 이 노화와 질병을 해결하는데 훨씬 관심이 높고 이 코딩은 매우 하찮게 생각한다. 뭐 이런 아, 그래요? 이야기도 있고. 네. 네. 그런데 뭐 워낙에 큰 마켓이니까 어떻게든 음, 구글도 당연히 참전을 할 것 같고요. 근데 구글은 아무래도 뭐 이 계속 이런 트렌드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그런 사업자다 보니까 무언가 이렇게 점진적인 발전보다는 게임 체인저, 쇼스타퍼,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죠. 맞춰서 이제 사실은 뭐 오픈 AI의 GPT 5.6도 곧 나온다고 하고 음. 여기에 맞춰서 또 이제 클로드의 미토스 계속 군부를 뗐고 이건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혹자들의 소문은 단순히 엔트로픽이 컴퓨테이션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일견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컴퓨테이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글이 밀릴 거라는 상상은 하기가 좀 어렵죠. 네, 뭐 어떠한 현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구글 네. 내부에서 들리는 소문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에 컴퓨테이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환경, 프로덕션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컴퓨팅이 여유롭게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음, 제가 가끔 듣고는 있어요. 딥마인드가 어디 많이 쓰나 봐요. 신모델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음, 뭘 하든지, 네, 그렇죠. 등등등. 근데 뭐 확실한 건 모델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이젠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GPT 한 5.4, 5.5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AGI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해요. 물론 그 들쭉날쭉하다, 제기드하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 이상의 인텔리전스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다라는 표현으로 조심스럽게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웬만한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노동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건 맞죠. 그 라이너 포프 편 드와켓 인터뷰에서 보면은 후반부에 그 친칠라 얘기 넘어가서 이제 네, 모델이 얼마의 주기로 출시되는지에 대한 가정을 하나 놓고서는 그 프리트레이닝 되는 그 컴퓨터 자원을 산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의 전제가 두 달이었거든요. 두 달 네. 동안 그 모델이 활동한다.
프론티어 모델이니까 음, 5점 GPT 5.2도 곧 일몰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모델은 5.5고 그래서 네. 이제 활동하는 기간이 2달 정도의 리듬을 가지고 그러니까 2달마다 새로운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점 1씩 올라가는 게 음, 작년 기준으로는 사실은 메이저 업데이트니까 사실은 변화의 주기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하고, 네. 결국은 결론만 얘기하면 이 컴퓨테이션이 계속 확장하면서 예. 이게 양도 늘어나지만 컴퓨테이션의 효율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어떤 진보도 있고, 저희가 딥시크 V4에서 봤듯이 알고리즘적 진보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도 곧 한번 좀 논의를 하겠지만, 음, 네, 특히 그렇죠. 추론에서 있어서 LPU들, 이 전용 인퍼런스 칩들 막 많이 늘어나고 음, 있잖아요. 딥시크 V4도 화웨이 어센드라는 그 칩을 언급했는데 얼마만큼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탈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음. 생태계들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METR 그래프 네, 그게 미소스급에서는 16.5시간인가 뭐 그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METR에 측정하는 거가 자기네들의 현재 방식이 좀 많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네, 뉘앙스를 담은 트윗을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모델의 성능이 뭐 특정 분야에 한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지금 계속 J커브 상에 있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새는 패스트 모드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돈 더 내면 더 빨리 되는. 그야말로 급행료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가 드라케시 편 했을 때 T 컴퓨트, T 램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요새 T 브레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병목. 네, 병목일 수도 있고, 이제 브레이크 이븐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효율을 발휘했을 때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거기에 걸리는 시간 같은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인 것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이 만담 모드로 좀 돌아왔는데, 네, 같아요. 저희가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예. 형태의 에피소드를 좀 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만담 예. 모드. 네. 예. 뭐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쉬어가긴 하지만 이게 늘 계속 뒷골 땡기게 고민하는 이슈이기도 해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게 뭔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저희의 워크플로우도 변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워크플로우도 변하고 있고, 저희가 앞서가시는 분들을 운 좋게도 옆에서 음,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예. 그분들이 어떠한 변화상을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예. 저희도 거기에서 배워서 저희의 워크플로우를 많이 바꾸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변화들,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의 토큰을 누가 더 많이 쓸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의 저희 랄프루프라고 그러죠. 음, 가혹하게 훅을 걸어서 타스크가 끝날 때까지 뭔가를 이렇게 잡을 돌리는 그러한 음, 어떤 메타하니스들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오마이 클로드라든지 클로드 코드, 오마이 오픈 코드, 오마이 코덱스, 오마이 시리즈로 대변되는 그 메타하니스들에서의 어떤 좋은 점들 이런 것들도 그 본품이라고 그러죠.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의 기본 품목에 이제 슬슬 음. 탑재되는 거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죠. 근데 이제 클로드 쪽은 그런 것들에 약간 페널티를 주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최근에 그 가격을 6월 달부터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클로드 P 모드에 대한 페널티도 좀 주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루프 돌리거나 이걸 익스플로이트 하는 쪽에는 이제 클로드는, 그러니까 엔스로픽은 아무래도 컴퓨터 자원이 아무리 콜로서스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여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정책상의 변화들이 거기도 빠르게 나오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 네. 클로드 코드가 사실 AI 코딩이라는 유행어가 클로드 코드와 동치였을 정도로 음, 올 상반기를 이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코딩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엔스로픽에 가입을 하고 클로드에 가입을 하고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고 맥스 요금제, 작게는 20불 요금제를 가입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올해 상반기에 엔트로픽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줬을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엔트로픽이 컴퓨테이션 자원이 달린다라는 거를 음,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오퍼스 모델이 계속 음, 좀
모델 품질이 저하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대부분 AI 코딩 하신다는 분 보면 클로드 코드를 켜고 계셨어요. 제 주변에도. 요새는 네. 이탈이 이동이 많이 있죠. 그 사이에 코덱스가 엄청나게 빨리 그 음, 캐치업을 했고 따라가기 그렇죠. 시작을 했고 또 오픈 AI가 상대적으로는 컴퓨팅 자원을 작년부터 꽤 투자를 많이 했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팅 리소스 사실 코덱스가 그 토큰 여유 훨씬 크게 주거든요. 네, 저 코덱스에서 위클리 리밋을 좀 찍어본 적은 없어서 사실 예. 네, 예, 그 다 쓰기 참 힘든 토큰이긴 한데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코덱스 뭐 데스크탑 앱도 좋고 그냥 CLI도 좋고 또 네, 거기도 거의 1단위로 새로 바이너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코덱스 앱 데스크탑 앱도 그 네,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를 요약하면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가 더 이상 코딩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음, 소프트웨어를 뭔가 관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워크플로우에 다 관여할 수 음,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철학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고, 오픈 음, AI 같은 경우에는 아예 코덱스를 이제 슈퍼 앱이라는 말을 부르고 음,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그렇죠. 하든지 가장 제너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게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스페시픽한 일들도 다 처리할 수 있다. 예, 음,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심심찮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 AGI에서의 지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러다 네, 보니까 사람 모델의 성능이나 뭐 하네스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이거를 쓰면 쓸수록 일을 많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침을 호소한 게 벌써 반년이 뭐예요? 작년부터 그런 호소는 있었죠. 최근에는 더 불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 최근에 그 타임라인에서 코르카의 AX 리드로 계시는 배이동 님이 올려주신 글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네, 한번 어떤 글인지 저희 네. 보고 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베이동님을 한번 언급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그 에피소드 67쯤이 9월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때 뭐 10x, 100x 뭐 그런 엔지니어 얘기를 해서 그 컴퓨터 멀티플라이어를 창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약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120x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제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밥 먹기 수준, 사내에서 쓰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또 효율적인 어떤 그 생산 파이프라인과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슬롯머신 같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타임라인을 흐르고 있고 스크롤 흐르고 있고 하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모델이 잘해주는 게 팡팡 터지니까 도파민 터진다는 표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힘듦이 생긴다. 특히 에이전트가 오래 돌기에도 중요한 조율과 의사결정은 인간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게 어렵다. 아까우니까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미친 듯이 배경의 속도, 불균형의 속도로 달리는 그런 어떤 압박이 있고, 그런 어떤 기대에 대한 압박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다른 취미 생활도 안 하고서는 개발만 너무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해서 여기 댓글에도 보면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막 댓글을 좀 남겨주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엔지니어 분들하고 식사를 몇 번 했었는데 다들 SSH 등으로 일을 밥 먹다가 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기 모바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네. 아이패드를 꺼내시든지. 네. 뭐 네. 그래서 그 깨알 요새 같은 코드들을 막 보면서 계속 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헤르메스나 뭐 오픈클로 같은 에이전트를 하나씩은 다 키우시니까 네. 또 그 에이전트들한테 본인들의 이제 타스크를 메인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게 하고 그 아래 이제 코덱스라든지 클로드 코드 같은 거를 붙여놓고 이렇게 돌리는 구조로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좋은 일인가요? 이런 거를 이런 베이동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여러 포스팅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불과 뭐 작년까지를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가 상당한 어떤 특권이었잖아요. 상당하게 음,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야 이렇게 입문할 수 있는 좀 좋은 직업군이었고 또 음, 그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인 시대를 한참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그걸 못 만들어가지고 좀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못 만들어서 사업을 아예 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한다, 뭘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IT 업계에서 엔지니어 숫자가 몇 명이냐, 그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얼만큼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게 사실상 동치이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금액의 거의 3분의 2는 엔지니어링과 뭐 프로덕트 쪽에 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그 팀 퀄리티가 결국은 회사 가치로 연결되던 그런 것들이 거의 한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를 지배를 했던 그런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자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모두가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가지고 예전에 본인이 만들 수 없었던 일종의 프로덕트, 유저가 존재하고 UX 워크플로우가 있고 그 안에 뭐 DB와 뭐 UX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가 너무 신기해서 수많은 프로덕트들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목적으로건 아니면은 뭐 어떤 유틸리티적인 목적이로건 아니면 진짜 사업적인 목적이로건.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제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남이 만든 GitHub 레포에 가서 그 리드미를 읽으면서 뭐 인스톨도 해보려고 하고 하는 시기가 불과 작년 가을 겨울 정도였다면 지금 올해 1, 4분기를 끝낸 이 시점에서는 누군가가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라고 해서 GitHub에 올리면 그걸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주님? 저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없어요. 아, 누가 이런 거 만들었네라고 했는데 무언가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딱 그 차별화된 그 포인트 엣지만 하나만 궁금할 뿐이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GitHub 레포를 다운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에이전트한테 시키죠. 분석해 보라고. 그러면 이제 저가 어떤 코드 베이스를 운영하는지 아는 제 에이전트는 그걸 읽어보고 여긴 뭐 특별한 점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나 이건 되게 재밌는 점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점은 사실은 딸깍 하면은 저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막 모델과 하니스의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델과 하니스 자체가 어쩌면 이제는 상품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뭐 인터넷 시대라든지 모바일 시대의 어떤 그때의 어떤 그 비율을 좀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도 인프라가 깔리고 인프라가 안정되고 가격이 상당 부분 떨어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시대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모바일이 쭉 안정되고 처음에는 저희 페이퍼토스나 앵그리버드 같은 거 하면서 즐거워했지만 그 뒤로 사실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굵직굵직한 버티컬들이 다 모바일로 들어오면서 큰 산업화가 되고 저희가 알던 그 모바일 시대에 꽃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비율을 AI 시대에도 많이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델이 충분히 안정화됐고, 물론 모델이 막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이제 더 발전하는 것들이 우리 같은 일반인 기준에서 무언가 더 이상 마지나란 어떤 차이를 못 만들어내는, 소위 우리 입장에서 이미 AGI 수준이 됐다면, 저 한계요용 체감의 법칙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어떤 분석으로 볼 때 인프라가 충분히 안정되고 싸졌다라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의 시대가 열릴 텐데 그 AI 애플리케이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라는 질문이 지금 모두가 하고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12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저희의 시간축, 저의 개인적인 시간축으로는 10년, 20년의 어떤 인텐시티인 건데,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모양이 AI 애플리케이션이 과거에 있는 어떤 저희 모바일 앱이나 웹 서비스를 정말 빨리 만드는 게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이냐? 아니라고 봐요. 예. 결국은 그냥 워크플로우, 어떤 일을 음,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UX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람이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 안에서 그 플로우를 찾으며 본인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정의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그 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사업자들은 툴을 줬다면, 그리고 유저가 문제를 그 툴을 가지고 해결했다면, 이제 에이전트 시대에는 사실은 사용자는 어떠한 인텐션, 의도만 주고 사업자들이 팔아야 되는 거는 문제의 해결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타스크 컴플리션을 팔아야 되는 거여서. 자, 그럼 그 구간은 뭐 UX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럼 그게 대화형 인터페이스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자연어형 인터페이스인 건 확실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오픈 AI도 새로운 전화, 새로운 UX의 전화를 조니 아이브랑 내놓는다고 하는데, 걔가 우리가 알던 모바일 앱의 모양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는 거를 다, 우리가 존재하는 컨텍스트를 전부 다 보면서 그냥 마치 비서처럼 모든 것들을 그냥 해결해서 솔루션만 유저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프로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워크플로우 자체인 거죠. 젠슨이 지난번에 그 AI 5 레이어 앞에서 뭐 에너지에서부터 칩부터 모델, 그다음에 뭐 오케스트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맨 위에가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알던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아닐 거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고 회사마다 앱이 하나 있고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뭘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닐 거다. 그냥 애플리케이션의 거의 8, 90%는 하니스 자체일 거고 그 위에 유저와 그 하니스 사이에 인터페이스, UX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AI 서피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AI의 표면. 그 AI 서피스의 형태가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익숙한 챗GPT 같은 대화형이 될지 아니면 그냥 자연어 대화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될지 혹은 다른 게 될지 궁극적으로 뭐 뉴랄링크 같은 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가장 최고의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뭐 오픈 AI랑 구글이 이게 새로운 형태의 UX야라고 화두를 찍어주면은 다 우르르 따라가겠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의가 명확하게는 돼 있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혼돈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근데 요 그런, 맥락에서 저도 약간 네. 그 첨언하고 약간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지금 벌써 뭐 클로드 코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있는지가 거의 1년 한 3개월 정도 뭐 대강 통쳐서 1년이라고 했을 때 그 1년 동안 AI 분야의 제품으로 나온 게 AI 하네스나 AI 서비스 말고 인상적인 제품이 있는 상태인가요? 아까 뭐 혼란기나 과도기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기억나는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 지금까지는 아직은 대부분 네. 다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의 부분 집합들이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쉽게 그렇단 얘기는 다음 애플리케이션도 그냥 코덱스 같은 거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코덱스가 사실은 GPT 5.5 더하기 하네스죠. 컴퓨터 유스, 그다음에 툴, 어, 맥락 관리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제너럴한 그런 것들을 묶어 놓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야, 나 쿠팡에 삼다수 주문하는 거 하자라고 코덱스에 해도 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이 코덱스가 꿈꾸고 있는 슈퍼 앱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뭘 시키든 사실은 개발 도구와 그 적절한 툴과 이런 것들만 컴퓨테이션만 투입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때 벌티컬이 뭐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승주님. 그럼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덱스에 시킬 수 없는 거. 저게 암묵지적인 어떤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떤 다른 레이어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쿠팡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음, 수많은 다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어떤 형태로 고객한테 뭘 제공하냐면 예. 걔들이 본인들의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을 쫙 패키징해서 앱으로 내놓고 고객들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가 있건 간에 시장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마인드 쉐어를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선순환으로 마켓 리더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건 걔들이 유저와 맺고 있는 접점이 모바일 앱이나 웹이라는 음, 이야기인데 그러면 코덱스의 컴퓨터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걔를 그냥 불러서 그게 쓰면 되는 네, 거잖아요. 며칠 불러서 전에 쓰면, 모바일에서 쓸 수 있게 됐죠. 또 코덱스가. 네. 그런데 그게 완벽하진 않죠, 사실. 네, 네.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완벽해지려면 사실은 쿠팡이 네, 오픈 AI 챗 GPT가 부를 수 있는 깔끔한 어떤 API 형태로 음, 모든 거를 이렇게 잘 언번들해서 오픈 네. AI한테 주면 챗 GPT가 정말 끝장나게 잘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쿠팡은 절대 그걸 안 하겠죠. 그걸 하는 자기 순간 자기 거를 가져가게 하는 그렇죠. 거. 본인들이 그 사이에 광고 걸고 음, 그 사이에 다른 제품들 크로스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위 그 매체력을 다 뺏기는 꼴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럼 그 사이가 그 업자와 챗 GPT 사이에 사실은 긴장 포인트잖아요. 그럼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챗 GPT가 저러한 제너럴한 무기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다른 걸 짜기 위해 노력하겠죠. 자기들만의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고, 음, 그다음에 그 에이전트에 맞춰서 훨씬 더 개인화된 컨텍스트를 돌리고, 그다음에 툴도 더 강화한 걸 만들어서 오픈 AI 챗 GPT에 가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음, 여기로 오면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하는 어떠한 걸 만들 거란 얘기죠. 근데 그 음, 어떠한 거는 오픈 AI가 코덱스로 제공하는 그 모델 플러스 하니스의 그 공식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서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주는 추가적인 툴들이나 음, 아니면 내가 지금껏 뭐 구매했던 제품들, 뭐 했던 그 컨텍스트들, 소위 내가 그 회사에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가가치의 결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들의 합이 챗GPT 하나만 깔면 되는 편의성과 싸우게 음, 될 거예요. 근데 음, 이제 이게 뭐 다 사실은 검색 시대에 수많은 버티컬 웹 서비스들과 그다음에 이제 애플과 안드로이드 시대에 제너럴한 앱스토어와 수많은 버티컬 애플리케이션들의 싸움에서 있었던 일들의 그냥 완벽한 동형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태가 예전에는 웹 서비스였고 음, 모바일 앱이었고 이번에는 사실은 지금 코덱스가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그냥 AI 애플리케이션 그 자체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 AI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틀 이거 보면은 거의 95% 그냥 한이스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AI 서피스라고 굳이 말을 붙인다면 AI 서피스는 대화창이에요, 대화창. 그리고 UX는 컨버세이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타임라인인 거고. 그리고 거기를 키보드로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보이스로 입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고. 뭐 인간이 인간의 어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한 못 바뀌는 게 여기도 그대로 못 바뀐 거죠. 이게 바뀌려면 이제 정말 뉴랄링크처럼 뇌에 뭘 꽂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코덱스가 저는 모든 AI 애플리케이션들의 미래의 형태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코덱스나 클로드가 제너럴함, 이 슈퍼 인텔리전트한 제너럴함을 무기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거냐. 하니스에서 이제 어떤 저는 두 개로 삼고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자신들이 예, 그냥 온연히 차별하게 줄 수 있는 툴의 조합과 예. 볼모로 잡고 있는 고객 데이터, 이것들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하니스 이퀄 컨트롤 레이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컨트롤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가 이젠 그 회사들의 새로운 가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주신 회사들은 어차피 국내 회사들도 큰 회사들이고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작년 올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AI를 어떻게든 써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뭐 미덕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펀딩을 받기도 하고 뭔가 흐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돌파를 해야 되는 것도 같은 공식인 건가요? 플레이북이 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아직은 앙트로프러냐, 그러니까 음, 사업가들이나 음, 투자자들이나 머릿속에 상이 아직은 살짝 덜 맺혔다. 예. 음, 그리고 무언가를 지금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규정하고 액션을 하기에는 약간 피어 빌리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려면 사실은 뭐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네. 미래의 UX다라는 게 찍고 사람들이 거기에 음, 막 우 몰려가는 것들이 조금 보여지면 세상이 그쪽으로 휙 뒤집힐 것 같긴 한데 그 플레이북 자체는 이제는 조금 자리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어떤 게 자리 잡힌 거예요? 큰 이제는 규모에서? 네.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애플리케이션의 부가가치 핵은 당연하지만 이제 UX 덩어리나 음, 우리가 지금 딸깍딸깍딸깍 해서 만들어내는 이 전통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앱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이 더 나오는 거는 저건 답이 아니다. 과거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젠 전부 무의미하다. 그럼 이제 새로운 회사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그냥 한이스 덩어리가 될 텐데, 그럼 그 한이스 덩어리가 코덱스와 어떤 차별점과 경쟁력이 있냐라는 질문이 그냥 그 다음에 나오면, 음, 그럼 이 회사는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데이터, 플러스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툴셋들,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이 챗GPT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깔끔하게 굴러가는 그런 형태, 또 한 번 다시 버티컬인 거죠. 음, 그런 게 만들어지는 회사야 라고 하면 그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전통적인 IT 서비스 개념으로 B2C, B2B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그런 일들이 주르륵 일어날 거고. 그리고 뭐 저희 항상 얘기하지만 뭐 바이올로지나 뭐 재료공학, 뭐 화학, 물리 이런 데서도 사이언스 영역에서도 이게 일어날 거고. 이제는 그 애플리케이션 시대로 가는 음. 이 요이 땅 공이 이제 빵 올려 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층의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그렇죠. 다른 층 위의 애플리케이션이고,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이젠 UX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사용자의 인텐트를 어떻게 문제 해결로, 그러니까 우린 솔루션의 예전과 같은 툴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 자체가 상품인 거예요. 이런 시대로 왔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관점들도 지금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음, 왔는데, 네.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미 존재했던 애플리케이션 딸깍딸깍 해서 카피해서 내 거 내놓기는 음. 이제 연습 문제고, 마치 딥러닝 처음 시작할 때 엠리스트 문제 푸는 것과 이제 같아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의 원래 오늘의 메인 네. 어젠다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긴 해요. 잘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네네. 어쨌든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그 인재상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뭐 좀 입을 풀면서 말하다 보면 뭐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한번 네. 연결을 해볼까요? 네. 이제 그걸 추구하시는 분들을 한번 상을 좀 그려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기존 기업 안에서 하실 분들이 아니라 기업 밖에서 하실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맥락들이 되게 재편된다잖아요. 계약도 재편되고 팀도 재편되고 작은 규모가 되는 방향성이 있지 않았나요? 그랬을 때 인재를 말할 건지 어떤 인재를 말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확실한 건 사장님들도 그렇고 혹은 음, 회사에서 일하시는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제 AI가 우리의 워크플로우를 다 새로 쓰겠구나라는 인식은 확실히 잡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AI를 통해서 더 좀 빠르고 편하게 만들어 볼까라는 것들의 목적성은 다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 회사는 극소수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게 깔끔하게 되는 회사들의 특징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깔끔하게 끝나 있던 회사들은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미 정리되어 있던 데이터에 그냥 클로드 코드 SDK 붙이고 프롬프트 잘 쓰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일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냥 코덱스에 맡겨버리면 돼요. 클로드 코드에 맡겨버리면 사실 원하는 일들이 거의 다 일어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회사에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조차도 안 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죠. 뭐 붙여야 될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없고
혹은 있다 하더라도 개별 실무자들의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에 넓게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엑셀 문서를 만들고 있는 구성원조차도 이게 큰 층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이게 어떻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없는 거죠. 예, 실무자가 그러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리더십에서는 그런 것들의 존재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위에서는 아래에서 일이 돌아가니까 사람 뽑아서 그냥 시키면 돼라고 하면서 소위 은닉시켜 놓은 거죠. 인캡슐레이션 시켜 놓은 거죠. 쭉쭉쭉 묶여가지고 맨 위에 저희 매출 얼마입니다라고 파워포인트 문서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경영을 해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큰 애로가 있는 거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수많은 AX 회사들이 들어가서 이런 저런 걸 해결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마치 지난 10년 전, 20년 전에도 뭐 맥킨지나 BCG가 쓴 컨설팅 회사가 들어가서 그 회사가 환골탈태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로 AX 어떤 인력이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AI나 어떤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영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쯤에서 제가 요새 하는 생각인데, AI 네이티브와 AI 어시스티드를 구분해야 된다. 예, AI 네이티브는 사람의 도움이나 개입이 거의 없이 이 모든 워크플로우가 끝나는 게 그게 AI 네이티브고, AI 어시스티드는 사람이 하는 건 변화가 없는데 AI가 들어가서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게 AI 어시스티드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우리도 AI 네이티브 컴퍼니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AI 어시스티드 컴퍼니가 되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하던 업무가 100이 있으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100이 한 업무가 아니거든요. 진짜 5단위, 10단위, 20단위, 40, 50단위로 이렇게 다 쪼개져서 그 사람의 업무가 되는데, 그 업무 중에 그냥 노가다 몇 개를 바꿔주는 건데,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업무를 AI가 와서 본인의 일을 가져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 AI 그 어시스티드 어떤 툴을 만들어줘도 쓰지도 않고, 쓰지 않다 보니까 또 뭐 뭔가 발전이 안 오고, 그래서 프로젝트는 누군가 하고 나갔는데 회사의 생산성은 그대로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거는 뭐 과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DX라든지 혹은 뭐 경영 전략 컨설팅, 프로세스 컨설팅 같은 거에서도 언제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라서, 그래서 기존의 회사들이 AI 네이티브가 되는 것보다 저는 그 프로세스를 AI 네이티브로 쓰는 게 더 빠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군가 이 IT를 잘하시는 그 창업가 후보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저 회사에 들어가서 저 업무를 AI 네이티브로 하는 걸 도와드리려고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 그럼 그렇게 해서 얼마 받는데? 라고 물어보면, 요새 AX 컨설팅 값이나 그 AX 소위 뭐 FD라고 얘기하죠. Forward Deployment Engineer 투입해서 어떤 업무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시는 회사들을 많이 보는데 단가가 전혀 높지가 않아요. 그 일을 주시는 분들조차 AI가 다 해주는데 너네가 하는 일이 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도 어차피 클로드 코드 딸깍거릴 건데 무슨 이렇게 비싸게 달라고 그래? 싸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AI 딸깍거리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 단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단가도 하락하고, 그분들이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AI 어시스티드 워크플로우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똘똘한 회사는 그거 보고 배워서 안에 있던 분이 이제 클로드 코드 가지고 쓰겠지만, 또 아닌 사람들은 학원은 나갔는데 변한 게 없네?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떤 회사에 AI 어시스티드 뭘 만들어 주겠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그 워크플로우를 네가 새로 써서 네가 저 회사를 공격해봐. 그래서 저 회사가 갖고 있는 거를 네가 가지면 되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다들 갸우뚱해요. 근데 요게 이제 다음 창업의 어떤 거대한 파도인 거죠. 남의 맞이는 나의 기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로 쭉 돌아가면
이 AI의 요 인재들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클로드 코드를 쓸 줄 안다가 그러면 AI 탤런트냐? 코덱스를 잘 써요. 그리고 코덱스 안에서 뭐 OMX를 걸어서 저희 뭐 LMS 에이전트랑 붙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AI 탤런트인가? 불과 아닌 6개월 전만 거죠. 아닐 수 있는 거죠. 6개월 불과 6 전에는 AI 탤런트 맞죠? 근데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다시 또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들로 돌아오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AI 환경을 둘러싼 가장 큰 드라이버는 어쨌건 모델과 컴퓨터 경쟁이잖아요. 그냥 그 제너럴한 모델의 파워가 얼마나 늘어나고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임이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적어도 이 전체 이 게임이 어떤 곳으로 흐르고 있고 어떤 것들이 핵심적인 레버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는 쉽진 않아요. 쉽진 음, 않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독파모나 이런 것들이랑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분위기는 잡고 밸류에이션은 형성되지만 고객들이 진짜 그런 것들을 쓰게 될지 아니면 그냥 제일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될지 저희 사실 딥식 V4라든지 뭐 GLM이라든지 훨씬 싸고 좋은 모델들의 API 후보들이 있지만 잘 안 비싸더라도 쓰죠. 예, 그렇죠. 그냥 오퍼스랑 GPT 5.5에 하이나 X 하이 토큰 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여기는 상향 평준화가 일어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환경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지만 저희가 지난번 드와케시 세션에서도 그런 목적 때문에 공부를 하고 토론을 했었지만 추론 뭐 아까 쿠팡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음, 코덱스 같은 새로운 하니스를 깔고 그걸 돌리려고 해도 그 아래 깔아야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는 지금 프론티어 랩들이 추론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퍼런스 클라우드에 까는 것 정도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러스 엔지니어링 기술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VLLM이라든지 SDLM 깔고 아 도네라고 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어떤 식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할지 그 위에 그것들을 돌리는 그런 툴들은 어떻게 돌릴지 그다음에 우리의 워크로드에 맞는 그 최적의 인퍼런스 구조는 뭔지. 왜냐면 음, 어떤 워크로드는 그냥 프리필 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음, 워크로드는 그냥 엄청나게 디코드 디펜던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컨텍스트 랭스도 다 다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인프라가 완전히 다 달라져야 되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그 레디니스가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만의 서비스를 가져야 되겠다, 나의 트래픽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엔지니어링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레벨업 같은 회사가 그러한 오케스트레이션의 이제 정점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다루는 워크로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많아서 아, 이게 어쩌면 그 예전에 2000년 초반에 구글이 빅테이블이라든지 맵리듀스라든지 이런 음, 컴퓨테이션을 굉장히 분산화하고 효율화하게 하는 그런 인프라, 저장을 분산화하고 효율화하는 인프라가 딱 두 개였거든요. 컴퓨트과 스토리지였는데 당시는 그게 이제 맵리듀스와 빅테이블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안에 들어서 엔지니어들이 보그 같은 거 돌리는 거 보면서 미쳤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한 인프라가 밖에 있는 오픈 도메인이 뭐 하둡이나 이런 거 가지고 따라잡는데 꽤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요번에도 그런 오픈 AI나 구글급 회사를 적어도 어떤 한 버티컬에서 꿈꾸는 회사가 있다면 저런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는 좀 갖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음, 그 위에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인 거죠.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가면은 저는 이제 핵심은 결국은 나만 짤 수 있는 컨트롤 레이어. 그 컨트롤 레이어의 핵심의 두 개는 어떤 볼모로 잡을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냐, 곱하기 음, 어떤 툴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고, 걔는 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나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풀어줄 것이냐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점에서 사실은 이제 AI 월드를 넘어서는 다른 형태와 연관을 맺게 되죠. 뭐 택시를 불러야 된다든지 공장에 물건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IT로만 얘기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랑은 완전히 또 떨어진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쭉 이 산업의 밑과 윗동, 밑동과 윗동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전부 이해하고 어떤 특정 비즈니스에서 타겟 고객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 미친 듯이 바뀌고 있는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잘 맞춰낼 수 있는 타이밍 센스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이제 AI 탤런트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가혹해졌죠. 지금 물음표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레벨업 수준의 그 인프라를 다룰 수 있는 회사가 N개 있을 수 있나부터 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는 좀 큰 비즈니스인데 그 위에 예,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올라가면 예,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은 코덱스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코덱스를 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덱스에 올려놓고 내가 코딩 명령어들을 이런 거 저런 걸 쓰면은 내 생일 파티를 준비할 수 있어라는 걸 알지만 생일 파티와 관련해서 모든 뭐 호텔 예약, 생일 선물 찾기, 그다음에 생일과 관련된 기쁜 뭐 컨텐츠 찾기 이런 것들이 다 잘 연결된 어떠한 사업자가 코덱스 위에 그 사업을 빌드해 놓으면 고객은 거기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얘기랑 연관이 되냐면 결국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A16Z의 베네딕트 음, 에반스라는 예, 사람의 베네딕트 에반스 그분의 사고를 풀어가는 방식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아저씨가 결국은 얘기했던 게 지난 20년은 그냥 웹이 됐건 모바일이 되었건 언번들링 오라클이다. 다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가 정리되는 거고 그 오라클만 있으면 사실은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오라클과 어떤 웹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걸 수많은 B2B 사스나 B2C 애플리케이션들로 전부 이렇게 분화해서 발전돼 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언번들링 오라클이 지난 20년이었다. 근데 챗GPT의 시대도 다르지 않을 거다. 챗GPT와 코덱스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들은 그 챗GPT를 언번들링한 각각의 영역들로 수도 없이 생길 거다라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돌고 돌아서 저는 뭐 택시 부르는 거에서부터 뭐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번 주말 어디 놀러 갈지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레스토랑 예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자가 나와서 그걸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겠지만, 네, 모든 전선이 넓어지면 그 모든 전선을 다 방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또 그 개별 개별로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들을 생겨날 거고,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지금의 우리 앱 세상이 그냥 네이버와 쿠팡과 또 수많은 그 카페24에서 돌리는 셀러들과 음. 인스타그램에서 뭘 파는 인플루언서 셀러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이 잡혀 있는 것처럼 AI 시대에도 그 균형은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업 기회는 계속 생겨난다. 그래서 아까 그 인재상에 관련돼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역량을 가지는 거를 AI를 많이 사용하고 하네스를 만들어 보는 거가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 말씀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새 사람들을 두 분류로 보는데, 네. 그러니까 방금 승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살짝 제 관점에서 풀어서 보면 어떤 목표로 가야 된다라고,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어떤 필드에 대한 난리지를 가지고 음. 그걸 찍을 수 있는 사람이 AI를 견인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목적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한 목적조차도 메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그냥 모델에게 델리게이션 하면서 목표조차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저는 이렇게 둘로 분류해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뭐, 뭐 변호사분이 있다. 어떤 예. 그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출신의 어떤 인재가 있다. 그들은 그 필드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그들의 동료들이 AI에 어떤 의미에서 부적합하고 못 음,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본인은 AI를 극강으로 쓰고 있어서 음, 소위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뭐 10X 로이어나 음, 10X 어떤 뭐 뱅크 이런 것처럼 그냥 온전히 AI 네이티브하게 그 비즈니스를 새로 쓰고 기존에 그냥 사람이 잔뜩 모여 있는 조직이 제공하던 문제 해결을 본인이 에이전트와 함께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알아야 될 지식들도 많으니까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아, 요거 파이프라인이 있고 여기에 AI 회사 잔뜩 생겨나고 있는데 타이밍상 늦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런 고객을 대상으로 이 부분만 딱 AI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라고 그런 관점이 있으신 그런 사람들이 음,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앙트로프러니어나 그런 탤런트들을 일단은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소위 그 젊은 신선들이라고 불렀던 그 음,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비하하기도 해요. 음, OMX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로 뭐 할 건데. 근데 저는 이제 OMX 자체도 굉장히 좋은 프로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음, 요새 다시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옆에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건 아무래도 막 생명공학이라든지 법,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 깊은 필드들을 가지고 있을 나이나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하시는 아이템들이 B2C 애플리케이션들을 공격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캐릭터 챗 같은 게 있겠죠. 캐릭터 챗 제타가 지금 뭐 월 매출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혼자 하는데 월 매출 몇 억 되는 회사들 한 두세 명이서 하는데 월 매출이 5억 나는 회사들 있거든요. 몇 억 나는 회사들도 막 생겨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B2C들은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존재하던 B2B 사스 애플리케이션들 있죠. 그런 부분들도 B2B의 로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딸깍딸깍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승주님도 옆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목적물 가져다 놓고 오토 리서치 돌리거든요. 예, 랄프와 오토 리서치 합쳐서 돌려서 본인들이 암묵지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AI한테 델리게이션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골 옵티마이제이션조차 음, 메타 레이어로 내려서 걔마저 AI에 의존해서 음, 골을 찾으며 본인들의 어떤 부족했던 필드 날리지를 매우 빠르게 캐치업해버리는 그런 앙트로프러니어 계층, 그런 탤런트 계층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탤런트를 크게 이 두 타겟으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 이제 두 그, 탤런트 다 승주님 제가 둘 다 AI는 극강으로 쓰고 있다라는 가정을 그냥 이미 다 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클로드 코드나 뭐나 음, 이런 거에서 뭐 오픈클로 이런 거 해가지고 본인의 워크플로우를 전부 자동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졸업한 사람들로 곱하기 더하여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센스를 어떻게 탑재할 수 있느냐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지. 음. 이제 솔직히 더 이상 AI 툴의 레디니스는 저는 이제는 그냥 이건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필요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음, 저도 아직 명확하게 상을 잡은 건 아닌데,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메타 레벨에서 목적성만 주고서는 그냥 할 수 있게 하는 탤런트를 가지신 분들, 극강으로 AI를 써서 그랬을 음. 때 배움을 내면화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전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도메인에서 점프를 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사실은 그 요새 론제비티와 생명공학에 대한 공부를 음, 하면서 정확하게 그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그 지금 현재 학부와 대학원 수준의 예를 들어서 그 분자생물학 과정에 있는 커리큘럼을 다 배우면서 그걸 넘어간다고 하면 저한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 걔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그러한 분야에 창업한 회사나 이미 나와 있던 페이퍼들이나 이런 것들, 그게 뭔지도 저는 심지어 몰라요. 근데 그것마저도
OMX한테, OMX 쓰고 있어요. OMX에 있는 그 루프를 가지고 그 LMS랑 묶어가지고 저도 일을 요새 돌리는데 걔한테 시키면 걔가 제가 모르는 것들도 왕창왕창 가져오거든요. 코덱스가 해오는 거겠죠. 코덱스에 깔려있는 서치 엔진이 또 가져오는 걸 테고 거기까지 제가 막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냥 쭉 다 정리해와서 제가 가장 짧은 경로로 원하는 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쭉 깔아줘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흥미있는 게 생기면은 그걸 또 들어가면 거기서 또 풀어주고 하는 거의 영원한 튜터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달을 해보니까 소위 아까 승주님 얘기하셨던 나는 원래 그 필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달이 지나 보니까 그 필드에서 몇 년을 해왔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얼추 컨텍스트가 맞아 들어가는 단계에 가는 거죠. 단 한 달, 두 달 만에. 지금 한 순환 달, 논리가 있습니다. 네네. 정성님이 B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후자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네? 이미 포지션 자체가 어떤 분야의 도메인 널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면화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그거 커밍아웃 하려고 그랬어요. 한두 달만 했다고 하는 거는 뻥이에요. 이게 예,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예, 거의 십몇 년 동안 관련된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읽었기 때문에 음, 대략 기본은 깔려 있었으니까 그게 된 거지. 예, 사실은 뭐 한두 달 만에 생판 모르던 영역을 마스터했다는 거는 그건 명백한 거짓이고요. 말이 안 예, 되고요. 그러니까 승주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B2C나 B2B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영역들은 음.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스템이나 이제 일이 돌아가는 측면에서는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건 가능한데, 이제 음, 제가 약간 좀 마음이 쓰이는 거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서도 이게 소모되지 않고, 왜냐하면 AI를 요새 다룰 때 아까 뭐 휘동님의 예도 들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컨텍스트 스위칭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바이오 토큰을 소모한다는 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인간의 뇌가 그거를 학습으로 내면화하기까지 사실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일은 해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장에 뭐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거를 실제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하는 거로는 지속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의 그 개인적인 발전도 지속 가능할까? 근데 정성님의 경우에는 그거를 공부하려고 충분히 시간을 쓰셨기 때문에 얻는 게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일을 처리해내는 게 건강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뭐 배부른 소리일 그게,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AI 사이코시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AI 카파시가 얘기, 사이코시스라는 단어가 요새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카파, 요, 예. 이거 그 한번, 사라고, 예. 네, 설명 한 예. 번만 해주세요, 예, 그 승준님. 사라고 편에서 카파시가 자기가 이제 사이코시스의 상태다. 작년 10월 정도 드와케시 인터뷰 출연할 때까지만 해도 그 커서에서 탭 치는 거로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신중하게 하는 내 뇌를 쓰는 방식으로 했는데 오픈클로 나오고서는 포모가 와가지고서 이제는 에이전트에다가 다 델리게이션 하는 쪽으로 하면서 내가 지금 음. 계속 도파민 터지는 어떤 그 과몰입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이코시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카파 씨는 이거를 또 원래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슬기롭게 음. 견뎌내고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이코시스를 가 언급되는 맥락에서는 그게 되긴 하지만 약간 병증 같다는 거죠. 정신병 같다는, 정신증 같다는 거죠. 이게 너무 사람을 이제 과몰입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그렇게 만드는 소모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슬롯머신하고도 슬롯머신, 맞아요.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투두 리스트에 뭘 해야 되겠다라고 넣어놓으면 예. 마치 다 한 것과 같은 착각. 왜냐면 그걸 AI한테 시키면 걔가 할 테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명확한 일들은 미루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냥 돌아가는 분위기를 그냥 음, 약간 먼발치에서 볼 때는 네. 이 시장이나 사회의 인센티브가 당장의 에이전트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체력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과몰입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피로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스테이지가 아닌가. 이게 얼마나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그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꼭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요새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동네에서 평화롭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요새는 핸드폰만 켜고 트위터를 하면 저 위에 일론 머스크부터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동료까지의 모든 생활상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얼마 벌었대. 음, 이게 꼭 뭐 오픈 AI에서 메타로 넘어간 그 엔지니어 분이 뭐 1,000억 넘게 받았대 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냥 내 옆에 하이닉스 주식을 샀던 사람과 사지 않았던 사람들 뭐 이런 거 사이에서도 소위 이제 포모 오진다 막 이런 표현들을 음.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받는 이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잠깐 소개했었던 이 캣우의 인터뷰에 그 레니가 정리한 거의 후반부를 보면은 그거 이 혼란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라는 뉘앙스 계속 음, 어저께 피제로 이슈 올라왔는데 그 제로가 한 자리였었는데 그 다음 날이 오후에 00으로 두 자릿수가 되는 그런 어떤 변화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근데 엔스로픽에서 채용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혼돈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가 되게 인상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네, 참 불편한 진실인데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직업들이라 함은 어떤 안정된 타이틀을 가지고 안정된 업무를 큰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기만 해도 높은 수익이 있는 그런 데를 좋은 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좋은 자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요약하면 뭐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님들 되게 힘든 직업이긴 하지만 음,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가면 루틴을 좀 돌아도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평생 음, 그런 것들이었는데 방금 저희 사실은 일반적인 회사도 다르진 않거든요. 나 엔지니어야, 나 PM이야, 나 디자이너야라고 하면은 떨어지는 명백한 타스크들을 음, 단위 시간 안에 처리해내면 그게 그냥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텔리전스와 교환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점점 더 우리 아몰타이즈라는 표현을 배웠었지만 네, 그냥 투입은 조금인데 오래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좋은 직업이었는데 사실 그런 직업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음, 그럼 아까 캣 우가 얘기한 걸로도 돌아가 보면요. 그 불확실성을 견디며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는 거꾸로 뭐냐면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으려면 불확실성을 계속 캐치업해야 되고 음, 그거는 어떻게든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계속 결정해내고 머리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싱크 토큰을. 음, 그래야 그걸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서야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사실은 소위 제대로 일하는 어떤 음, 매니저 트랙이라든지 앙트러프러니어 트랙들, 창업 트랙들 이런 데 트랙들 말고는 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 캣 우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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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결국은 불확실성을 견디고 매니지하며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서 액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가게 되거든요. 그냥 너무 심하게 요약하면.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한켠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파이 데브 오픈클로 안에 들어가는 파이 만드는 그 마리오 채너가 올해 3월에 한 얘기인데 이거 좀 유지보수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어젠가 미첼 하시모토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빠르게 가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결국에는 이게 AI에 의해서 되더라도 테스트 커버리지가 돼서 작동하는 게 검증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사이코시스에 또 비유해가지고 미첼 하시모토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AI를 믿고서는 달려가는 거에서 겉보기에는 작동하지만 사실은 전체 아키텍처 상에서는 깨져 있는 어떤 어 뭔가가 계속 가중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약간 좀 걱정하는 글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다른 사이코시스긴 해요. 근데 음, 이제 미첼의 의견은 이거를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이 궤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맞죠. 그 문제조차도 다 지금 델리게이션 해버리는 단계잖아요. 저
예전에는 음, AI한테 뭐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 뭐 광고 관리나 성과에 따라서 어떤 이 튜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AI한테 시키고 나면 예. 그 나오는 레포트 어떤 거 끄고 켜자, 어떤 거 만들자 뭐 이런 것들 음. 제가 예전에는 봤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 그냥 그거 랄프로 돌려요. 결과를 내고 나면 그냥 세 번 랄프를 돌려봐요. 세 번 다 맞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 버튼 눌러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예. 그냥 모든 문제를 음, 다 컴퓨트로 환원시켜서 풀 수 있다라는 이상주의적인 사고인 거죠.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가정은 모델이 나보단 낫더라라는 가정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하시모토의 말이 100% 맞다라기보다는 그런 우려들을 하는 쪽은 뭐 기존에도 물론 있었긴 했습니다만 음, 하시모토나 그 마리오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AI를 쓰고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제 얘기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가지고 와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현상 얘기만 했고 또 그 현상 얘기를 하고 앞서가는 분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삼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음. 사실은 그 앞서가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어찌 되었건 사회의 어떤 선두에 계시는 엘리트 계층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그러면은 그래 그 사람들은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거예요, 솔직히. 가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회사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찬스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러면은 그 뒤로 이렇게 어떤 저희가 오늘 AI 관련해서 AI 탤런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뒤에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정말 잘 쓰는 게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 네. 현재 AI를 잘 활용하는 경험. 근데 이제 무조건은 아니고 음. 너무 어렸을 때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좀 저는 기울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생각하는 힘이 키워진 다음에는 뭐가 현재 가능한지는 알고 있어요. 그 해보기도 해야 되고. 예전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 스윅스 팟캐스트를 듣다가 누가 그 알레시오가 답변했었던 건데 제가 음, 컨텍스트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주니어들이 학습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있고 음, 이게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래서 그때 알레시오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 장을 AI로 만들어서 AI가 주니어들을 가혹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걔들을 다시 졸업시키면 되겠다. 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필요하진 않지만 그런 가상의 훈련 일들을 그냥 가짜로 AI로 음, 만들어서 거기서 하게 하고 거기서 일정 부분 트레이닝이 되면 그때 위로 올리면 된다. 그래서 교육 사업은 그런 쪽으로 준비해봐라라고 얘기했었던 게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불편한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드와케시를 좀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드와케시 배우죠. 편을 통해서 또 드와케 씨가 아마 올해 우리나라 나라 여섯인가? 하여튼 젊은 분이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요새 그 하는 이야기들을 좀 훑어보면은 그 마이클 릴스 편을 찍었어요. 마이클 릴슨이 그 YC 리서치에 있기도 했고, 그렉 브록만이나 크리스 올라가 이렇게 멘션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음, 그의 책을 보고선 공부했다면. 근데 그 음, 마이클 릴스 편에서 드와케 씨가 이제 마이클 릴슨에게 그 조언을 받은 게 부하를 거는 작업. 그래서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Make some kind of demanding artifact to write something up. 하여튼 약간 자기 생각에 부하를 거는 작업을 하는 거가 당신의 배움을 다음 단계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음, 뉘앙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아케시의 접근을 보면 이 사람은 AI를 굉장히 잘 쓰기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이거를 배워나가려는 그런 태도들이 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중간을 잡고 결국에 이 마이클 레슨의 조언 즈음에 이미 드와케지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가 칠판 놓고서는 그거를 공부하는 세션을 해야 된다라고요. 어제는 또 알파고를 스크래치해서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 올리고 아예 음, 사이트에도 저게 생겼어요. 플래시 카드가 목록이 생겨서 라이너 포프 편을 요거 다음에 어제 편 에릭 장 편도 올라와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자기가 문제 덱을 만들고 스스로 풀어보게 하는 것들을 하는.
그래서 이게 다 그 그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暗記같은 거 쓸 때 간격을 두고 학습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두학캐시 때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자기의 맥락 안에서 공부하는 라우트를 설계를 하고 내가 AI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근데 이 두아케슈도 이미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로 발돋움하고 있어서 성급히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지경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에이전트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쪽인 거죠. 뭐 이게 맞아요. 정답은 아닐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라고 하더라도 좋은 직업의 선택군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제는 결국 서류 복사해주는 업무들 몇 개? 정말 공무원스러운 곳이 아니면은 기업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없애가려고 하는 게 추세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해 보고 싶은 거는 여러 스쿨이 있는데 네. 슬로우 AI 스쿨도 있긴 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있었던 말 중에 마인드 사이즈드 바이트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내 음. 마음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한 입. 시모 페퍼트라는 분이 한 말인데 네. 뭔가를 AI를 통해서 많이 해내고 일을 수행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내가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조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맞추는 AI의 페이스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 맞추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식으로 슬로우 AI를 이야기하는 쪽이 좀 생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음. 맞다고 느끼기는 동시에 방금 또 정성님의 말을 보면은 지금 시절의 인센티브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I를 활용해서 그 기본 역량을 써서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그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또 많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소모는 필연이고. 그래서 저도 좀 네. 불편하지만 계속 생각이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지금 느끼는 게 6개월 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고 그것도 작년 여름하고는 지금 또 완전히 달라서 올해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있을 구글 I.O.를 넘기고 예, 또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막 많이 생겨날 거거든요. 요새 와이컴 배치들 봐도 예,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형태의 사업보다 이제 음. 각자의 방향으로들 달리는구나. 아, 수많은 서브 카테고리들이 막 생겨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약간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거가 아까 뭔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있긴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거는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형태가 그냥 하니스의 약간의 AI 음. 서피스일 거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예.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니까 지금 많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은 시장에 어떤 펀드를 뿌려가지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스테이지인 거예요. 다 섞여 있지 않을까요? 음, 그 자본은 그런 식으로 뭘 어떤 새로운 걸 열 수 있는 탤런트들에 대해서 많이 뿌리고 음, 거기에 대해서 좀 다 다이버시파이 음, 분산화하고 싶어 하고 해칭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자본들을 빨리 받아서 자기가 꿈꾸는 미래가 올바른 미래다. 라고 그 미래를 바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음, 근데 그게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사업이 자라나는데 막 10년의 사이클이 걸렸다면 음, 지금은 그게 몇 개월의 사이클로도 뭐 되는 것들을 보니 음, 이제는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나는 닥치고 세상과 담을 쌓은 채로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음, 빨리 소위 떠야 되는 것들의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거고 비슷한 기시감이 드는 게 연예계랑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예. 비슷하죠? 그냥 흥행 비즈니스인 거죠. 네. 약간 뭐 네임 밸류나 브랜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쪽.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신정규 대표님이 나오셔서 다시 브랜드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음, 하셨었지만, 저는 이제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음,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야, 이제는 무언가를 만드는 빌드 능력보다 브랜드와 디스트리뷰션이 좀 더 중요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음, 물론 내가 그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하죠. 그리고 그런 브랜드를 내 걸 만드는 방법은 또 마케팅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냥 예. 포지셔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너네 거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하지 말고 내 걸 창조해서 거기서 1등이 되는 거. 언제나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가 되는 것보다 제일 베스트는 그 유일한 게 되는 거거든요. 온리원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온리원이 됐을 때 시장의 크기가 유의미하기만 하면 먹고 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거꾸로 요새 유행하는 말로 서브컬처? 젊은 분들이 다 가치를 두는 것들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뭐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닌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뭐 좋은 집, 좋은 차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냥 각자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자체가 그냥 뭐, 아, 저기는 메인스트림의 위너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그룹이야 라고 해서 말도 막 서브컬처 뭐 이런 걸로 음, 잡았었는데 그거 아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하나의 월드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트렌드라고 음, 생각합니다. 예. AI를 안 하기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 수도 있고 그게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그냥 세력을 형성하면 그 시장이에요. 뭐그 시장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살아 움직인다고 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냥 큰 준비 그러니까요. 없이 오늘은 이런저런 진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새 저희도 100회로 향해 가고 있고, 또 그러니까요. 네, 약속된 게스트들도 있고, 또 다음 주는 구글 I/O도 있고, 그래서 뭐 맞습니다. 아유, 정신이 없네요. 네,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만, 네. 어떻게든 해나가야죠. 100회 뭘 할까요? 100회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 예, 100회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고 싶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 예전에 도망자 연합 모임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예, 승주님과 제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사실은 지난 겨울 이후로 거의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예. 다시 할 엄두를 못 내고 있긴 해요. 아유, 이제 네, 저희가 약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젊은 분들의 미드업의 그런 어떤 스피드나 또 네네. 그런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저희 둘만 다 끌어갈 수는 없어서 뭔가 좀 막 변화를 좀 해보아야 될 그런 타이밍이긴 합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오늘도 뭐 주말에 이렇게 또 배움을 나눴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덕분에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승준님, 그럼 또 예,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